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유신의 KBWN 스타자문달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체크해야 될 매크로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인데 위헌 판결이 나올지 어떻게 시나리오가 흘러갈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이 되는 이유부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비상경제권한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학 관련된 소송이 들어가면요.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되게 스페시픽해요.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적인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이 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법령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근거에서 그 근거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경제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게 비상경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근거 사항을 갖다가 조목조목히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제출한 재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상대편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에서 생각하는 근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절대적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비상 경제 상태를 뭐 GDP가 얼만큼 감소했느냐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비상 경제라는 거를 갖다가 무역 수지에서 얼마만큼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 잣대를 갖다가 몇 %로 둘 것이냐,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노멀하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살기에 지금 비상 경제인 상황이냐, 너무나 지금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받거나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석에 대한 문제와 근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될 것이고, 근데 이게 막상 위헌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관세를 좀 밀고 나갈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입 기업들 입장에서는 줄 소송을 걸겠죠. 줄 소송을 걸 텐데 그러면은 관세를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고, 관세가 한 1,4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무역 행태를 보면 특히 중국에서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수출하는 많은 소비재 1차, 2차 제품들이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사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때 이미 DC 압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관세를 이제 우리가 너희들 물건 사면은 관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싸게 팔아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얼마만큼을 관세로 순수하게 여길 것이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만큼 돈을 돌려줄 것이냐에 대한 그 행정소송 절차도 사실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행정소송이 길어진다고 한들 사실 그 기간 동안에 USTR하고 상무부가 그러면은 바로 관세를 철회할 것이냐. 아니죠. 수입하는 상품들은 계속 관세를 매기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혹여나 위헌으로 나오더라도 슈퍼 301조랑 그 다음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있으니까 이 법안들을 근거로 해서 상대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사실상 무역수지,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 중에서 무역수지 흑자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일본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흑자이긴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그 법안으로 또 밀고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1차원적으로 위헌, 돌려줘,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다차원적인 그 이해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뭐냐면 끌고 갈 것 같다라는 제 이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뭐 속 시원하게 이렇다 저렇다 깔끔한 결론을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관세 판결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럽 8개국인가요?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세 카드를 다시금 꺼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게 좀 큰 그림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작년도 초반을 회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도 초반에 당선 직후에
가장 특징적으로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파나마 운하하고 그린랜드였었어요. 네. 그러면서 파나마 운하하고 그린랜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물론 무역을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 조정의 시간을 갖다가 좀 주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중국한테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매겼었습니다. 그렇죠. 100% 이상 매기겠다. 결국 줄어들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 취하려는 트럼프의 이제 스마트한 전략들은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상대에게서 무언가 영토가 됐던 외교권이 됐던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는 관세는 같이 항상 때립니다. 그러니까 관세랑 같이 때린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뭐 무효화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는지 그건 사실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에서 계속 불공정 교역이다라는 판단으로 계속 밀어붙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저거 무역 불공정 관세 자체가 이제 무효화되면은 저거 효과 없는 카드인데 저걸로 밀고 그건 우리 해석이고요. USTR하고 상무부는 계속 관찰하면서 이건 불공정 무역이다, 불공정 무역이다 그러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미국하고 유럽하고 견주어서 봤을 때 결국에 경제적 문제에서 놓고 봤을 때는 네. 유럽은 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돼서 내연차를 갖다가 이제 완전한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라고 했다가 그걸 갖다가 살짝 철회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부 재정 문제, 에너지 문제, 네. 그다음에 기술 기반 거의 유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카드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압박할 카드는 앞으로도 충분히 많다. 관세 말고도 충분히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는 뭐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말씀대로 당연히 유럽이 지는 그림이 되겠지만 미국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요. 근데 이게 네. 뭐 관세를 매겨서 미국 물가가 높아진다 한다면 미국의 수입에서 제일 많이 차지했던 중국 수입이 꾸준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미 물가는 높아졌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 입장에서 유럽한테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사오는 물품들을 보시면은 사실상 그렇게 소비재 물가를 갖다가 자극할 요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설령 중요한 부품이나 품목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설령 네. 이제 들어와서 관세가 매겨진다 한들 사실 지금 미국의 소비 상황을 보면은 관세에 대해서 저항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높은 상태로 상품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소비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심리 지수나 여러 가지 소매 판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면 유럽의 수입 품목들이 관세가 매겨진다고 미국 물가를 자극한다? 이거는 약간 넌센스 같다. 비중 자체도 워낙에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린란드도 그렇고 이전에는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었죠. 에너지 패권 전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경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게 그린랜드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극 항로에서의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나토에 대한 정당성이나 나토에 대한 강건한 결속성 뭐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이 지역을 갖다가 누구한텐가 주게 되면 사실상 자신들이 지켜왔던 영역에 대한 침해를 갖다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더 강하게 지키려는 욕구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이 그린랜드의 과거에 이제 최근에는 가동이 조금 일부 중단되긴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 위성, 인공위성과 관련되는 관제센터라든지 시설물들이 여기에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주항공 관련돼서 지금 패권 전쟁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하죠. 미중 패권 전쟁. 그러니까 관련된 산업들이 또 들썩들썩 하잖아요. 수주도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인공위성 관련돼서 패권을 중국보다 더 빨리 가져오려면 또 이 지역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광물, 히토리라든지 채굴의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매장량이 상당히 있다라는 요소까지 이제 겸부가 되면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땅을 반드시 취득하려는 그런 이제 그러네요. 형태인 것이고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 사실은 이제 중남미 베네수엘라 관련해서도 이제 원유 통제권을 가졌고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운영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랜드까지 가지게 되면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원자재와 관련되는 많은 영토들과 그다음에 군사 요충지까지 서서히 잠식해 나간다. 그럼 외교적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벤트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우주 항공까지 번질 것이다. 이러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각으로 봤을 때도 그린란드를 계속해서 쥐고 있어야 되는 거는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매크로 상황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고용과 물가가 되겠죠.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표들이 좀 지연돼서 발표가 되고 있죠. PCE 물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물가는 그래도 양호하겠죠, 박사님? 물가는 그렇게 네.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CPI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은 서비스 부분이 거의 들썩인 게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디케어 쪽만 살짝 높은 이제 전년비 3%대를 유지해줬고 이번에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오히려 식료품 가격이 살짝 올라서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강한 압박을 미치면서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그래서 물가가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국면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거는 전형적으로 정부가 끌어가면서 설비 투자랑 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지금 물가는 견조하고 고용은 둔화. 하지만 급격한 침체는 아닌 상황입니다. 고용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은 어떻습니까? 고용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원래는 미국이 항상 서비스 쪽이 밀고 나가야 되는 건 이제 고용 시장 특성상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서비스업이 그렇게 힘을 발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물 건설, 건축과 관련되는 산업, 제조업과 관련되는 산업, 설비 투자와 관련되는 산업. 이게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부가 끌어가는 AI 주도형의 핵심 산업들. 이쪽에 제조업 고용은 조금씩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민간 경제에서 네. 자체적으로 제조업이 다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려면은 전문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업종이 있는데 그거는 컨설팅 해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들썩들썩하면서 사업 영역이 늘어날 때 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이쪽이 그 전에 1, 2년 전에는 항상 주도적으로 뭐 몇십만씩 증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거의 없죠. 몇만 정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케인지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끌어가면서 고용을 그나마 유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고용을 봤을 때 뭐 고용도 없고 해고도 없는 이상한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많은데 이 같은 분위기는 언제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미국 경제는 이번에 적극적 재정 지출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금리 인하,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는 앞으로 할 테지만 요 공백 사이에 주춤했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히려 돈을 덜 썼다면은 아마 성장률은 1% 초중반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약간은 우리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용수철로 말씀드리면은 용수철이 막 이제 튀어 오르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딱 잡고 있는 형국.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위축되려고 하는데 그거를 강한 돈의 힘으로 잡고 있는 정책으로 이제 잡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국은 사실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잡는 힘도 강하고 그렇다고 경제가 살아나려는 힘은 특별히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팽팽한 어떤 균형점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래서 뭐 설비 투자 중심으로 이제 계속 GDP가 좋게 나올 텐데 이번에 모기지 매입 2천억 불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1, 2분기쯤 되면 또 건설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률은 또 2%가 아니라 이제 3%대 이상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관건은 이게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 자생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형국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는데 볼 때마다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 자리를 두고 해시시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가 지금 다시 워시가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셨어요, 박사님? 근데 저는 이게 케빈 헤셋이 뭐 완전히 지명의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랑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일을 했는데 더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싶다. 가자. 그냥 네. 같이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통화 정책의 부분도 많지만 사실상 지금 재정 지출과 산업 쪽, 그다음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특히 재정 쪽에서 할 일들이 많으시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경제자문위원장 같은 역할을 해왔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하자라는 것이지 뭐 아예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형국이 될 수는 있겠죠. 이제 백악관에서 있으면서 또 연준 이사로 임명을 해서 투표권을 갖게끔 하는 그런 그럴 형국은 수 또 있죠. 이룰 수 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워시 의장 자체가 이번에 이제 무조건 된다라고 보기는 좀 불투명할 것 같고요. 이제 워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일기 때 선임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미 많은 조사와 청문회 그다음에 이제 그 증언들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유동성 공급에 대한 확신을 얻었었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갈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상 그 자리에 가고 나니까 자신의 철학이 뚜렷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워시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차기 의장으로 맞아요. 네.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알잖아요. 유력 후보가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겠죠. 박사님께서는 금리 인하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금리 인하는 사실 지금 뭐 올해로 놓고 본다면은 26년도는 한 2회 정도? 뭐 그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중립금리가 거의 이제 3% 초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도 이제 25bp씩 두 번을 내리면 이제 거의 끝자락이 되거든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금리의 그 인하 폭이나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의미 있는 QE를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채권 시장 하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발행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이고 발행량에 대한 이제 과도한 네. 발행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이번에 이제 400억 불 단기채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1월 중순 들어서 추가적인 단기채 매입이 연준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단 최근래에 많이 발행이 되었던 단기채물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갖다 해소하려는 연준의 스탠스가 보였기 때문에 이건 차기 의장이 좀 적극적인 분이 오신다면 네. 충분히 양적 완화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장기채까지도 매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탠스로 변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의 폭도 중요하지만 더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양적 완화를 언제 어떤 명분으로 시작할 것이냐 페드가 이거를 항상 FOMC 때 예의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연준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해임한 쿠기사의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심리에 파월 의장이 직접 참관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연준의 독립성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좀 보여주기 위한 거다. 굴복하지 않기 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쿠기사의 변론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감히 이제 이야기 드리기에는 워낙 사안이 복잡한 것 같고요. 모기지 관련되는 이제 잘못된 행태가 있었다. 모기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위증적인 요소가 있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거는 좀 검증이 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떠나가지고 그 전에도 많은 주요 인사들, 의사들이 사실상 이제 페드에서 통화정책위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상당히 고액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처럼 자본시장법이 그래도 좀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유사한 업무를 하거나 고액의 어떤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자체적인 어떤 법률적 이제 정화 작업과 동시에 이게
실제였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단순히 이게 이제 해임권 자체를 갖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를 했다고 해서 독립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다. 저는 이제 좀 중립적인 스탠스로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 안에서도 노이즈가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도 뭐 그린란드를 비롯해서 지금 각각의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그래도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4분기 GDP 전망치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네. 성장률이 지금 그 GDP 나우에서 포캐스팅한 걸 보시면 5%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대. 그러니까 이게 5%대 나오는 네. 걸 보면은 그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전망치를 이렇게 상향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ISM이 그다지 나쁘지 않고 그래도 반등의 기미가 보였다는 거,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요소 이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이미 기존의 설비 투자나 재정 지출이 좋았던 그런 수치를 근거로 했을 때 한 3%가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서 소비도 약간은 더 살아나고 그다음에 제조업 관련되는 ISM 제조업 그 주문 지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약간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5%대까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심점은 정부가 돈을 풀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고 설비 투자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 쪽으로 네. 나머지 쪽에서 조금만 기여를 해주면은 이 GDP 성장률이 확 튀어버리는 그래서 5%대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5%대는 좀 기대 이상의 숫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흘러가고 투자자 입장에서 결국에 가장 궁금한 건 시장 흐름 아니겠습니까? 미국 증시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 시장 자체도 지금 액티브 마켓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형 기업들, 반도체 대형주들은 사실은 완만한 우상향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약간은 AI 카르텔화되어서 실제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장비를 독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납품하는,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그런 기업들 군들은 이제 기업 이익이나 예상치 EPS 그로스가 계속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업체나 이제 엔비디아 칩을 혹은 이제 HBM을 갖다가 사와서 무언가 새롭게 사업을 해야 되거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특히나 소프트웨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부채 조달 리스크들이 커진다면서 CDS 프리미엄이 커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고, 다만 이미 굉장히 그 시세를 갖다가 많이 줬던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만한 상승세, 반대로 오히려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우주항공,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미국의 핵심 산업 중에 또 뭐가 있죠? 소프트웨어 중에서 작은 업체들, 작은 기업들이 수주를 정부 중심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현실화 가능성 때문에 약간의 스몰캡으로 좀 집중되는 러셀 2000에 들어간 기업들이 좀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러셀에 들어간 그러니까 중소형 단위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증시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유시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